자, 11월 13일 두 번째 종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종례 시간에 글을 읽어드리는데 대성마임에게 한 고위 간부님께서 왜 유언장일 듯 글을 읽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시간에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도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잠들게 하겠다. 숙면을 취하게 하겠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학생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뭐 글도 좋지만 본인의 얘기를 좀 해달라. 팡일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좀 그대로 따왔고요. 팡일사 단기 특강입니다. 그냥 뭐 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제 사는 얘기하는 게 뭐 수능 얼마 앞둔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팡일사와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현대시 작품들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삶과 관련된 시를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좋은 시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산 사람도 이 EBS에 있는 시를 읽으면 야 이거 내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저도 몇 편의 시를 지금 골라서 이제 제 얘기하면서 신앙송 겸 시 해설을 좀 같이 할 텐데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들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졸리면 그냥 자고 또 시에 관한 mp3 파일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좀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들으면 시 정리도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고요. 특히 이게 나의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몰입해서 시를 읽으면 뭐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시가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이해가 수능날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다루지 않은 시들도 나의 이야기다 또는 아버지의 이야기다 내 동생의 얘기다 또 우리 할머니 얘기다 이런 마음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떤 강사의 어떤 해설보다 그 시를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힘은 수능시험날 설령 다른 시가 나와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현대시 공부를 열심히 한 어떤 학생의 공부 시간보다 저와 함께하는 이 몇 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수능날 현대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난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새로운 생각이 들지 않고 20대 후반에 한 번, 30대 중반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되게 많이, 그리고 올해 또 많이 삶에 대해서, 특히 저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그냥 거의 그대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좀 제 어렸을 때를 그냥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하면 저는 너무 서툴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엔 참 못났었다. 스스로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나는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장점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잘 관심을 갖거나 희망을 주지 않고 남보다 못한 거를 굳이 찾아서 저를 깎아내리고 이런 게 너무 몸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전기나 그런 걸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뭐 전지, 뭐 전기, 막 얘기하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르는 걸 남과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잘한 거고 그 친구와 달리 저는 제가 잘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 그거를 뭐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뭐 공감 능력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저는 그 당시엔 저한테 좀 그런 게 좀 있다는 느낌으로 저를 좋게 보지 못하고
쟤는 저거 잘하는데 난 이것도 못해. 얘는 이거 잘하는데 난 그것도 못해. 늘 이렇게 저를 좀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문학소년도 아니었고 또 문학에 대한 어떤 뭐 꿈을 꾸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 근데 왜 국어 교육과를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냥 전 과목 중에 국어 성적이 제일 좋았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국어 문제는 거의 안 틀렸어요. 근데 그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안 틀렸어요. 왜 주변에 그런 아이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시험 기간에 축구하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한가하시다. 그래서 나도 국어 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국어 교육과를 간 거지. 뭐 문학에 대한 애정이 있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저는 저에 대해서 뭔가 서툴고 뭔가 멍청한.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되게 자연스럽게 현실을 좀 외면하려는 성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고 공상이죠 거의. 공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하는 학창 시절에 저를 떠올려 보면 어떤 주변 친구들한테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건 없었고 그냥 왜 교실에서 그냥 존재만 하는 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잘 놀지도 않고 공부를 되게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공부를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존재, 있음. 그러니까 교실에 박광일이 있음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약간 풍경 같은 아이 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뭔가 요령 있는 것 같고 되게 세련된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생각도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도 자기는 다 서툴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EBS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흰 부츠꽃으로라는 시인데 이 시를 올해 2번 수업을 했는데 2번 수업하면서 전 이 시 내용에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강의 중에 저 몰입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오늘은 좀 편한 자리니까 특히 이 시의 일련인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시 자체의 그 글자가 마치 이렇게 제가 율동을 하는 듯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 찢기고 긁혀. 돌아오는 길이 쩔뚝거린다. 하루해가 저문다.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만나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고 근데 이제 워낙 서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몸에 많은 상처가 생겼고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이 모습이 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약간 좀 그냥 존재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도 인생은 걱정이 되겠죠. 난 뭐하지? 국어만 잘하는데 뭐 이러니까 좀 걱정되잖아요. 그 집에 올 때는 이 시에서 이제 쩔뚝거린다라는 식으로 그 걸음을 표현했는데 약간 등이 굽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말은 잘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뭐 해오라 그러면 또 다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가방 되게 무거운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이 시에 좀 더 공감을 했던 부분은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나도 좀 한번 좀 잘나고 싶다. 좀 빛나고 싶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지금 불을 지피는 거죠.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가던 옹이 박힌 나무다. 그건 상처다. 상처받은 나무. 이승의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마치 수업하듯 좀 중요한 시험만 뽑아본다면 상처받은 나무, 등뼈를 꺾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봤을 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쩔뚝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상처받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등뼈 꺾인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한 번뿐이겠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무섭게 타오를 수 있죠. 언제쯤이나 사는 것이 서툴지 않을까?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이 구절도 참 좋아요.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여기서 끝나면은 좀 슬픈 시죠. 근데 마지막 세 줄이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주제를 집약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흰 재, 저 흰 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뭐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이 시점 이후의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렬한 의지적인 어조로 나는 뭐 할 테야! 뭐 이런 화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의문을 던지죠. 피어나면 목숨이 환해질까? 라는 이 말 속엔 환해졌으면 좋겠어. 다시 좀 더 이 지금은 서툴지만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고, 헐헐 날았으면 좋겠고, 흰 부추꽃처럼 환했으면 좋겠고. 저도 약간 그런 걸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저를 너무 이렇게 좀 어둡다고 규정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랑 좀 연결이 됐냐면, 가족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이 많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를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 교통사고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2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이제 몸이 썩는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뭐 17살짜리 16살 이 아이가 뭐 얼마나 거기에 잘 대응을 하겠어. 너무 힘들죠. 집에 가면 조금씩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시고, 눈은 또 뜨고 계세요.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뜨고 그냥 보는데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냥 의학적으로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계시고,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집을 나는 빨리 뛰쳐나가야 된다, 싫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것도 공부를 해서 탈출하자,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가난, 뭐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가 떠올랐냐면, 끊임없이 이제 다른 친구들의 가족들과 저의 가족을 그렇게 비교했던 것 같아요. 친구 누구 엄마는 되게 세련됐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촌스러워? 우리 엄마는 왜 안 젊고 저렇게 할머니 같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지? 저희 어머니가 욕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탈출로 대학을 생각했었는데, 대학을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탈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원래 안 가도 되는 4급이었는데 굳이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다들 미쳤다고 그랬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꾸 집에 가면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굳이 갔죠. 그럼 이제 거기서 정말 인간이 꼬이면 어디까지 꼬이는지를 정말 잘 체험을 한 게, 이제 제가 사급인데 눈이 안 좋아서 사급을 받았는데 현역을 지원해서 갔잖아요. 그럼 이제 통상 좀 편한 데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병 주특기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통신병은 통상 후방으로 가거든요. 전방으로 가는 통신병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특수부대 뭐 이런 데네. 근데 저희 신체 사급이고 뭐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데는 갈 일이 없고 당연히 후방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강원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전방으로 가게 됐는데 부대가 무슨 특공연대 그런 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특공연대에서도 좀 편한 중대가 있고 전투 중대가 있는데 전투 중대로 가래요. 근데 안경을 써서 네가 전투 중대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투 중대 딱 갔더니 아니 우리 중대를 이거 뭐 본부가 뭘로 하는 거야? 안경 쓴 놈을 보내 막 이러면서 그 안경 썼다는 이유로 약간 괄시를 좀 받는. 그래서 전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별명이 이름이 안경이었어요. 그 부대원 100 몇 명 중에 안경 쓴 게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괄시 받고 무시 받고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생활은 저한테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면 약간의 거리를 두게 되면 그 대상의 좀 온전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때는 군대에서 폭력이 되게 많았는데 창고에 끌려가서 제 구청들한테 2단 옆차기로 맞고, 사실 선임 중에 국가대표 태권도 상비군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임은 때릴 때 그냥 야 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공중 뭐 2단 옆차기 뭐 이런 걸로 때려요. 그럼 맞으면 이제 몸이 이렇게 붕 떠요. 그게 좀 몇 대 맞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때가 추석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슬프니까 혼자 있고 싶은데 뭐 부대 안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그래서 막 사다리로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이제 중대 막사 지붕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엄마가 보고 싶다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우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던 엄마가 그냥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제대했고 근데 다시 또 만나니까 또 엄마 싫어 막 이러면서 엄마는 맨날 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랑 좀 가까워진 게 38살쯤인가 갑자기 어머니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대요. 무슨 영어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가질 못했던 거예요. 이제 좀 한이 남으신 게 영어를 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알파벳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알파벳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게 참 묘해요. 이제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저잖아요. 그럼 되게 능수능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 시죠. 김승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게다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더 좀 많이 난 이유는 작년이죠. 이제 어머니가 자꾸 눈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맨날 울어 막 그랬는데 병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이제 시력을 조금씩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냐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노화이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시다가 결국 시력을 잃으시는 거냐 그랬더니 빨리 그렇게 되실지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다. 최대한 관리 잘 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좀 슬프잖아요. 이제 엄마가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근데 이제 이 시를 딱 읽는데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연민? 좀 이렇게 불쌍한 한 여성?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연민으로만 대할 수는 없지 않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뭐 나름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배꼽을 위한 연가 김승희.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고향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쌀쌀맞은 자식 같기도 하죠. 나비여, 나비여. 해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여기까지도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저한테 깨달음을 준 구절은 뒷부분부터입니다.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죠.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어가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큰 연민을 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 또한 어머니가 이겨내셔야 하는 어머니의 인생이다. 자식인 나로서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드리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연민으로만 대해서는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도 어머니의 몫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연민의 감정을 좀 없애고 어머니를 좀 하나의 온전한 주체로서 대하고 존중해드리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수험 생활할 때 부모라는 존재는 약간 짐 같죠. 어린 시절에 바라보는 부모는 좀 벗어내야 할 짐, 내가 깨야 되는 아래 껍질. 근데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사시면 이해되는 순간이 오고요. 그게 너무 존경스러운 순간이 와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부모님을 대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뭐 특별한 걸 해드려서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짜증도 좀 낼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해준 거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효를 다하라 뭐 이런 거는 지금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이제 후회되는 장면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북받쳤을 때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막 뱉었던 것 같고 저도 한때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거를 다시 뭐 돌이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아마 조회 때 말을 할 것 같은데, 좀 미안하다 먼저 말하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랑 같이 내 곁에 있으면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이렇게 감정에 치우칠 때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너무 크게 후회해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이런 저에게 또 울림을 주는 시가 있었어요. 제가 살면서 뭐 방금 이제 부모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오판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근데 언제 나는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약간 감정에 휘둘렸을 때. 근데 그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린 건 알 수 있어도 그 감정에 휘둘린 상황에서 제가 하는 생각이 틀리다는 건 절대 몰라요. 내 생각은 항상 옳죠. 내 생각인데. 근데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말들이 나중에 너무 큰 후회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시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인데, 세상에 이런 영혼이 있을까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정우승 시인. 설마 이 양반이 이랬을까? 라는 마음으로 시를 이렇게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인이 좋으니까, 또 제목 너무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너무 좋잖아. 근데 이 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도 이랬다. 감정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감정에 빠져있는 저한테 충고해주고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한번 읽어볼게요. 이쯤 되면 잠이 오실 겁니다. 주무셔도 돼.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에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좀 빨리 진행해라. 답답하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배속을 빨리 하세요. 전 이 속도로 하겠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동안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난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너무 리얼하게 읽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할게요. 개나 사람이나 플리피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사내,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전 이 시 읽으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상하는 게 워낙 몸에 붙어가지고, 이게 강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였으면 얘가 어떻게 했을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만한 호랑이가 자기 구두에 오줌을 싸놓은 거야. 신발을 딱 신는데 양말이 호랑이 오줌에 축축하게 젖어듭니다. 과연 그 호랑이에게 구두를 던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영상이 보시면 되게
고화질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 용량이 안 받쳐줘가지고 끊겼어요. 근데 저 모르고 혼자 계속 떠들었네요. 호랑이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두를 던지고 욕을 한 게 강아지였던 거죠. 호랑이, 사자, 강자, 무서운 존재였다면 그랬을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 화를 내도 될 만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면 우리가 그 대상에게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화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개념이죠. 시간이 좀 났을 때 본인을 한번 이시의 화자처럼 성찰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려서 화를 냈다. 저희 이제 이 구절,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강아지는 많이 놀랬을 거고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학원 가는 길에 등교하는 아침에 그 상황에서, 또는 하교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고 나면, 여러분이 학교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여러분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부모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 강아지와 같지 않을까요? 잘해주는 분들에게 더 잘하자. 남은 시간이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감정적으로 됐을 때는 그 자리를 좀 피하시는 게, 아니면 감정적일 때 자동으로 나오는 멘트 같은 걸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난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으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말들 준비해놨다가, 좀 누군가가 서운하고 누군가가 화를 내게 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팡일사 하다가 좀 이렇게까지 왔는데,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지만 사람에게 지금 미래가 중요한데, 어떻게 앞으로 좀 살고 싶냐, 누군가 저에게 그런 걸 묻는다면, 그러니까 좀 요새 제가 하는 생각, 앞으로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주변을 둘러보게 돼요. 그때 약간 원망과 부정의 감정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쟤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다 쟤 때문, 이런 식이 되지만, 좀 더 차분하게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막 싸우고 좀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강아지니까 그랬던 거예요. 내가 좀 더 마음을 따뜻하게 먹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떤 두 존재가 있다면,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삶을 사는 존재가 있다면, 둘이 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평행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일정한 거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얽히고 좀 설키고 등나무랑 칡이 같이 있으면 막 꼬이잖아요. 그걸 이제 소설에서는 갈등이라고 하죠. 갈이 칡이고요, 등은 등나무예요. 근데 이 삶에서 오는 이 갈등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시 한번 읽어볼게요. 송수건 시인의 제 되게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 등꽃 아래서라는 시입니다. 어떤 상황을 좀 떠올리면서 시를 읽으면 좋겠냐면 햇볕 막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춥지도 않은 되게 봄날 뭐 아니면 가을날 이렇게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을 좀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너무 평범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평범하게 보여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시인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게 다가오나 봐요. 지금 이 화자가 주목한 건 뭐 등나무 아래서 뭔가 꼬여서 이렇게 넝쿨진 걸 보고 뭘 깨달은 것 같아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부터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외적인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힘든 건 내 감정이 또는 나의 내면에서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 수가 있는 게 내내 기쁘면 상관없어요. 근데 기쁨이 큰 만큼 슬픔이 더 슬프게 다가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기쁨 반 슬픔 반 막 버무려진 그 감정의 혼돈 상태는 참 힘든데 이걸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연결을 해보면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어떤 사람과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서로 가까워지고 얽히고 설키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한 거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슬프기도 한 거예요. 나한테 기쁨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거기서 뭔가 감정이 정화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 무슨 깨달음을 얻었길래 그럴까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이는 것까지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꼬이는 과정에서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싸울 수도 있지만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큰 둥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사는 어떤 공동체가 그런 거죠.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이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꽃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저는 사실 이 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오른 건 홀수라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이죠. 하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도 있을 수 있는데 회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공동체?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많이 싸우죠. 오해로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사안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데 그 꼬임 속에 뭔가 그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또 마냥 또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뭔가 갈등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꼬여서 조금씩 이 공동체가 큰 둥치를 이루어가고 있다? 어떤 비슷한 성격의 출판사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이거 약간 광고 같은데 그런 걸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에 좀 더 우리가 다가서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이 힘든 일도 생기죠. 근데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이 설이, 이 답이 필요 없는 의문이죠. 이 속에 이 화자는 굉장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또 이 과정에서 겪는 갈등에 대한 확신? 근데 저도 좀 비슷해요. 뭐 아주 좋은 회사가 될 것 같다. 좋은 출판사가 될 것 같다. 흔히 보기 어려운 공동체를 한번 구성원들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이 화자도 그런 확신을 뭔가 서리적인 걸 통해서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볼 마지막 시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누군가 저한테, 근데 작년부터 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냐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봐서, 근데 대답이 되게 일관됐어요.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좀 살아보니까 이 좋은 거는 인생의 10%도 안 되는 것 같고 90%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뻔히 알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이제 답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 저보다, 또 정말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저한테 거부권이 없어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고 싶냐? 그러면 전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남이 뭐 나한테 뭘 원하든 말든, 관습이 어떻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그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막 에너지 넘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시가 있고요. 여러분이 곧 수능을 치르시고 이제 대학생이 되시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인숙의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왜 그럼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하지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이미 너무 굳어졌고요. 진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지금에서 크게 달라지는 제 모습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자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다시 태어난다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를 썼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고양이라는 자연물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태어난다는 가정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고양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굴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되게 윤기 잘잘 흐른다는 말이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제가 저를 보면 너무 푸석푸석해요.
생명력을 상실한 느낌? 뭔가 좀 항상 느끼는 게 이 배에서 간인가? 그러니까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럴 리가 없네. 물리적으로 온몸으로 퍼진다는 피로감? 그런 거에 저는 이렇게 좀 휩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짓누른다는 피로감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오는 피로감? 근데 그거 얼굴이 푸석푸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윤기 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 완전 생명력 넘치죠. 게다가 발랄해요. 사뿐사뿐 뜰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어떨 땐 큰 까치 같기도 한 작은 고양이.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에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평온하죠. 툇마루에서 이렇게 고양이가 자고 있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누가 주는 우유 이렇게 갈짝갈짝 이렇게 먹는 고양이 보면 참 먹을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는 따르겠죠. 자유롭게 살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면 사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 고양이처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아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근데 먹잇감을 잃었다고 막 괴로워하지도 않고요. 다시 우유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아하하 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가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먹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무슨 같이 놀아준 친구들 같아. 얻은 들판에 홀로 남겠지.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는 참 공포스러운데요.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는 게, 정말 외로운 것 같을 때 주변을 보세요. 곁에 누가 꼭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소중함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얘는 진짜 홀로 남겨진 거예요.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삶인데,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담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누가 보면 비참한 잠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그럼 이 삶이 빛나는 거예요.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비가 빈 벌판을 쏟아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여러분에게 펼쳐진 세상을 이 고양이처럼 좀 천진난만하게, 얼마든지 걱정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에 막 휩싸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시들이 뭐 수능에 나온다, 적중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몇 개 골라줬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은 시들,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랑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조금은 몰입해서 좀 그 입장이 돼서 이렇게 읽는 거랑 좀 다른데요. 그렇게 몰입을 하더라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구절 수능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기 없이 안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읽을 때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현재 시를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담겨진 시를 좀 찾아보시고 그 시를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약간 이거 내 얘기야. 근데 그런 시 은근히 많을 거예요. 이 시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야, 이 시는 그냥 공부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 엄마 보여줬으면 좋겠다. 동생 보여줬으면 좋겠다. 한번 그냥 읽어봐. 자기가 이렇게 직접 써서 이렇게 종이 한 장 딱 올려놓고 약간 까칠한 듯 애정 없는 듯 하지만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은 기간 우린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수능이 다가온다는 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는 대책이 없잖아요. 시간을 돌이킬 방법이 없어서 받아들이시고 이 하루하루를 조금만 더 의미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도 공부도 하면서 시도 보면서 또 그게 수능날 시가 나왔을 때 어떤 접근법에 의한 공식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차분하게 읽는 거죠. 제가 이제 문장 단위로 좀 몰입해서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수업 시간에 많이 드렸죠.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는 내 얘기야 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물론 그래도 안 되는 시는 안 돼요. 어렵긴 어렵죠. 근데 두 편 중에 한 편은 좀 와닿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종례 여느 동네보다 좀 길어졌는데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따라와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남은 기간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얘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